네, 반갑습니다. 1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강재구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 작년 걸 한번 또 다시 한번 사용해 볼까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뭐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교에 있는 미니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강재구입니다. 저하고 이제 주로 컨택을 하시려면 제 이메일을 쓰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제 이메일은 jaeku 건양.ac.kr입니다.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뭐 웬만하면 그 메일을 읽으면 10분 내로 답을 드리니까 뭐 스스럼 없이 언제든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왜 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에 입학하면 달라지는 점들이 하나 생길 겁니다. 갑자기 나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질문들을 가족들한테 이제 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들이 이제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의대에 들어오셨으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의료 정책,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사이트들을 소개할 텐데요. 그 사이트들을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요, medicaltime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이곳은 뭐 신문으로 치면 뭐 중앙일보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들을 쓰고 있는 곳들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관심 있는 기사들 이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떠 있네요. 예전에는 시신을 해부하는 해부 관련 부분들이 의대 학생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열려져 있었는데 이제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읽으면서 의료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신문도 이제 하나만 읽으면 좀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 또 다른 사이트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oc.co.kr이라고 해서 청년의사 사이트이고요. 이것은 연대의대에 나오신 분들이 참가를 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신문으로 치면 뭐 한겨레 신문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했죠. 거기 이제 이필수 당선인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다 보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나는 의사다라고 하는 코너를 여기 있군요.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MC의 한 분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대학의 건양의대 2대 2회 졸업생이고 이비인후과에 계신 김종혁 교수님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사이트는 네, 스펠링을 잘못 쳤군요. 제가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쳐서 들어갔습니다. 라포르시안닷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조금 스토리가 있는 뉴스라고 해서 약간 의료 인문학적 시각에서 그 의료의 계에 있는 시각들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세 가지 사이트들을 조금 염두에서 보시다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 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이트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학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term.kma.org라고 해서요. 가장 최근 판이 6판입니다. 6판이요. 6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하게 되면 한글 의학 용어를 잘 찾아줍니다. 또는 한글 의학 용어 치면 영어 의학 용어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6학년 졸업할 즈음에 그 국가 시험을 치르시게 되죠. 그 국시의 시험 문제를 낼 때 원칙이 한글 의학 용어로 시험 문제를 꼭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거나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치시면 그 검색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보게 되면 최다 검색한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검색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한 가지만 쳐보죠. 뭐 예를 들면 이거를 한번 쳐봤습니다. wrong이라고 하는 것들을 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예, 관련된 질환들 중심으로 조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료계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한글 의학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7장 비뇨 계통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죠. 비뇨 계통이 그 주되게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은 이제 교재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이따 한번 교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뇨 계통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뤄야 할 이 장들을 다 듣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에 대한 의학 용어들 좀 열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위치까지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용어를 암기하는 데 그치는 과목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위치에 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는지 같이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낼 예정에 있고요.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그것들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용어에 익숙해지다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을 나열을 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의사로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파트에서는 소변 검사에 이루어지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비뇨계통에 연결된 연결령 또는 접두사 또는 검사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교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책은 가지고 있을 거고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 비뇨계통 이 파트를 굳이 교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156쪽이요. 156쪽에 있는 밑에 글상자 이 파트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키드니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질소 함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요. 다음에 수분과 전해질에 대한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신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또는
에르스로포이에틴, EPO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이러한 호르몬도 분비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혈액 내에 있는 호르몬을 분해 또는 배설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콩팥, 키드니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교재를 보여드리는 작업들을 진행할 텐데요. 이것들을 하려면 이쪽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좀 복잡하게 다뤄야 돼서 뭐 잠깐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교재를 참고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핸드아웃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여기는 키드니이죠. 키드니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그 여러분들 갈비뼈로 치면 뭐 사람을 잠깐 그리면 그 12번째 마지막 갈비뼈 바로 밑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등 쪽으로 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갈비뼈가 이 키드니를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키드니 등 쪽 주변을 여러분들이 잘 만져보시면 지방 조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들 몸에서 가장 예쁜 잘 발달된 지방 조직을 만지고 싶으면 그 12번째 갈비뼈 뒤쪽에 만져지는 부위를 잘 만지면 됩니다. 키드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지방 조직들이 발달돼서 충격 방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뼈로 이제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신장이 이제 망가지는 위험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키드니의 그 무게를 대충 따지면 120에서 170g 정도 평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키드니에서 이제 혈액의 불순물들이 여과되고 나면 이제 그쪽으로 내려오는 요관이라고 하는 유리터가 있죠. 요관. 이건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관의 길이는 보통 40에서 45cm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관을 타고 쭉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광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방광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요관이 이제 만나서 되고 그 곳으로 나온 것들이 밑에 있는 요도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구멍들을 연결하면 삼각형의 형태가 역삼각형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요 지역을 트라이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의학 용어는 방광 삼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만나는 것들이 유리스라라고 하는 요 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여긴 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들을 잘 익혀보면 여기는 다른 조직들이 길을 만든 형태입니다. 오줌이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관을 만든 형태가 아니라 이곳은 길을 만든 형태여서 한글 의학용어로는 요도라는 표현을 쓰고 그 남자의 같은 경우는 이 요도의 길이가 20cm 정도가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3.5에서 4cm 정도가 돼서 여성들이 방광염에 조금 남성들보다 취약한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요 부위를 유리스랄 미에터스라고 해서 요도 구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 뭐 남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 보시면 키드니 위쪽에 이런 형태의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하는 부신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자궁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서 유리터스라고 하는 거요. 자궁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방광 뒤쪽으로 있습니다. 방광 뒤쪽으로요. 그래서 따라서 그 여러분들 그 여성들의 그 바깥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요도 구멍들을 보게 되면 요도 구멍이 이제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쪽으로 자궁에서 이제 나오는 구멍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질 구멍이라고 그래서 버자이날 미에터스가 뒤쪽으로 있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익히면 좋겠고요.
여기도 이제 요도 길이가 이 정도로 짧죠. 3.5에서 4cm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콩팥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크게 아테리올이라고 하는 세동맥들이 이제 쭉 지나가서 제일 끄트머리에 글로메룰러리라고 하는 그 토리라고 하는 것들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 끝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여기를 왜 토리라고 부르냐면 요 부위를 토리라고 부르는데요. 글로메룰러스 또는 뭐 복수형으로는 글로메룰리스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토리는 실을 여러분 뜨개질 같은 것들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실이 약간 두껍고 그거를 실 뭉치를 만들면 마치 이 형태의 모양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뭉치의 순수한 한국말이 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토리라고 붙였는데 오히려 토리라고 하는 순수 한국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리를 여과가 되고 나는 것을 받치는 주머니를 토리 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좀 기억을 하시면 얘네들을 이제 보우만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해서 보우만 주머니라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이 명칭은 쓰지 않고 토리 주머니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글로메룰라 캡슐이라고 하고요. 토리 주머니라고 하는 형태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토리하고 토리 주머니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동맥이 나와서 정맥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불순물들, 솔트들, 전해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형태가 내날 튜블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를 이제 요세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토리라고 하는 게 신장 한 개당 거의 1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100만 개. 굉장히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성분들을 대부분 여기서 한 번쯤 여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콩팥 세관하고 그리고 토리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즉 여기가 토리랑 토리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콩팥 요세관 같은 것들하고 또 모세혈관까지 다 합쳐서 이 전체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네프론이요. 콩팥 단위이죠. 이런 콩팥 단위가 100만 개 한 신장당 100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콩팥 단위를 잘 보시면 토리가 있고 토리 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쭉 가면서 요세관이 있고요. 내려가는 요세관, 올라가는 요세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집합세관 형태로 합쳐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여과에 대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테올에서 이쪽에 토리를 통해 가지고 여과가 한번 일어나고요. 여과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요세관 쪽으로 가게 되면서 다시 재흡수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또는 재분비도 일어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린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5% 정도가 뭐 유리아라든가 크레아티닌 또는 뭐 여러 드럭들, 뭐 솔트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오줌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콩팥을 조금 더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바깥쪽에 이제 토리들에서 쭉 해서 집합세관으로 모이게 되면
아까 여기 그 집합세간 요걸로 모이면 요 집합세간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로 이 콩팥 잔 모양으로 생겨 있는 요 부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집합세간이 요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 캘리시스라고 부르죠. 이걸 콩팥잔이라고 부릅니다. 콩팥잔이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집합세간 쪽으로 그 유린 성분이 모아지게 되면 여기서 똑똑똑 떨어지는 형태로 그 콩팥잔 쪽으로 모이게 되고, 이 콩팥잔으로 모인 것들은 마치 이제 깔때기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콩팥 깔때기, 그 레날 펠비스라고 하는 콩팥 깔때기 쪽으로 모이고, 이 녀석들이 다 이제 모여지면 요관 쪽으로 가서 이제 밑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오줌이 생성이 되고 배뇨가 되는 것들을 조금 도식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혈관계가 이제 그 토리 쪽으로 오게 되죠.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 쪽으로 여러 가지 그 여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레날 튜블 요세관을 거치면서 그 재흡수가 되고, 재흡수되는 것들은 블러드 스트림으로 들어가고요. 또는 블러드 스트림에서 재분비가 일어나는 형태로 쭉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요세관 쪽에서 다 모여진 녀석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콩팥 깔때기로 똑똑똑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콩팥 깔때기에서 다 모여지면 요관, 그리고 방광, 그 다음에 요도 통해서 요도 구멍, 이런 순서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익히시면 되겠죠. 이거 기본적인 스트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의학용어를 쓰세요,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의학용어를 쓰세요 라는 문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용어들을 좀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여러 가지 방광 쪽이나 또는 비뇨계통 쪽에 생기는 질환들에 있어서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에 대한 사진들하고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방광염이 벌어진 겁니다. 방광을 이제 쪽에서 벽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벌어지겠죠. 그 방광염의 용어는 시스타이티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좀 급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큐트 시스타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그 남성에 비해서 세균이 방광에 침범하는 게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방광염은 뭐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다른 이유들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시스타이티스라고 하는 용어들을 조금 익히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요도가 여러 가지 그 염증이나 상처 같은 경우에 의해서 그 치료되고 낫다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요도가 협착이 일어나서 그 오줌 내려오는 길들을 막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조형 사진을 통해서 어디가 협착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요도 협착이 일어나는 그 것을 요도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요도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그 의학 용어론, 이건 한글 용어고요. 미에탈 스테노시스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 미에탈 스테노시스가 벌어지게 되면 이 협착한 것들을 그 버리는 도구로 요도 쪽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집어넣어서 그 물리적으로 버리는 시술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그 만약의 경우에 돌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돌이 만약에 신장이나 이제 요도를 맞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거의 뭐 떼굴떼굴 굴러다닐 정도로 심하고 응급실에 가서도 그 돌멩이가 이제 그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통증을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러한 돌들이 만약에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이제 박혀서 오줌을 내려가는 길을 막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신장 가까운 콩팥 가까운 곳에 맞게 되면 그 오줌이 신장을 부풀어 오르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가 생기는 것을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는 용어로 씁니다. 물콩팥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또는 그 방광 가까운 곳을 맞게 되면 요간이 이제 부풀어 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을 하이드로 유리터라고 해서 물요관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돌이 그 만약에 신장 이쪽 안쪽에 이제 큰 돌멩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들을 빼내는 작업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초음파를 시술할 수 있는 형태로 집어넣어서 초음파를 쏴서 돌을 깨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콩팥 절개 돌 제거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 네프로 리사토미라고 하는 요 녀석이 그 한국 의학용어로는 콩팥 절개 돌 제거술이 되겠습니다. 그 표피, 그 복막 표피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프리큐테이너스 레프로리사토미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 그 실제로 시술하는 장면들에 대한 사진들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에 뭐 물혹인지 또는 암인지 또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그 협착 같은 것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형사진 같은 것들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형제들을 집어넣고 찍는 이것을 깔때기 조형사진이라고 부릅니다. 깔때기 조형사진이라고 부르고요. 영어 의학용어는 파이엘로 그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조형제를 넣고 사진을 찍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보이거나 이런 형태로 보여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협착이 일어났는지 혈관 협착이 일어났는지 또는 문제가 뭐 발생한 부위는 없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조형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잘 보시면 혈관계들을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조금 좁아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혈관지 협착이 벌어졌다라고 하고 더 정확한 영어로는 이스케미아라고 부릅니다. 이스케미아. 한국말로는 허혈이라고 부르죠. 이것들은 그 해부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한글 의학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 길이 협착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장으로 그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허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그 신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앞쪽에 신장에서 벌어진 허혈이라고 해서 레날 이스케미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형태인 거죠. 자, 그 다음은 보시면 만약에 방광에 암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광을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 방광 절제를 하는 용어를 시스텍토미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방광 절제술. 자, 방광을 절제해서 그 날려버리고 나면 오줌을 밖으로 이제 빼는 형태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다른 것들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염증이나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가지고 방광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주게 됩니다. 지금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소장의 그 창자의 일부를 지금 떼어내서 그 방광의 대용품으로 쓰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떼어내고 나면 이것들을 이제 그 배 쪽으로 창을 내주는 형태의 시술들을 하게 될 거고요. 얘네들을 일리오스토미라고 하는 돌창자 창냄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복부 쪽으로 그 오줌기를 만들어주고 이쪽에 도관을 끼워서 오줌을 이제 받게 되는 형태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여기는 이제 막게 될 거고요. 여기를 일리얼 컨딕트라고 해서 돌창자 통로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돌창자를 끊어냈기 때문에 창자끼리 이제 문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문합을 그 어네스토모시스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아나스토모시스, 이걸 문합, 서로 이제 그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용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 한 것들 중에 하나가 소변 검사에 대한 겁니다. 소변 검사에 대한 것들은 그 교재를 좀 참고를 해서 어떤 소변 검사 내용들이 있는지는 한 번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의대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자세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할 때 그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유린에 대한 pH가 6.5 정도에 해당을 해서 이것으로 알칼리 유린인지 그리고 산성 유린인지를 판단하는 작업들이 일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를 한번 살펴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재 소변 검사에 대한 파트를 넘어가기 전에 교재를 보시다 보면 이런 하이라이트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뇨증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그 유뇨증하고 야간뇨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뭐 착하기 좋기 때문에 엔유리시스라고 넉투리아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들을 이해하면 좀 쉽게 이 차이가 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유뇨증하고 야뇨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뭐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뇨증은 무의식적으로 오줌을 싸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분의 오줌 싸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간뇨나 그 야뇨증 같은 경우는 오줌이 너무 자주 마려워서 밤중에 자주 깨는 이런 형태의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것 하고요. 단순하게 에뉴리시스가 유뇨증이고 넉투리아가 야뇨증이다 이렇게만 외우시게 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좀 체크해서 의미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변 검사에서 이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색깔을 본다.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뭐 혈액이 섞여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모양을 본다. 뭐 세균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좀 혼탁하겠죠. 그 다음에 pH를 본다. 이런 부분들은 세균에 의해서 요소가 분해되면 알칼리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pH가 여기서 알칼리 쪽으로 변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많이 나오면 이제 톨이 이쪽 부분이 손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단적으로 포도당이 나오면 이거는 당뇨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 성분들이 많아서 비중 같은 게 높아지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케톤체가 있는지, 좀 특별하게 유전병 중에 하나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지, 뭐 이런 또 빌리루빈이 생겼는지, 검출되는지, 이런 파트들을 봄으로 해서 비뇨계통뿐만 아니라 그 몸의 상태 또는 감염의 상태 같은 것들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강검진의 지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를 통해서 소변 검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폴리사이틱 키드니라고 해서 다낭 신장 또는 묻주머니 콩팥병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불리는 겁니다. 초음파 검사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주머니 형태가 있는 콩팥인지 또는 지금 옆에 보게 되면 이거는 튜머 종양의 형태가 보이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영제 같은 것들을 투여를 해서 그 사진을 찍게 되면 이 두 가지들을 이제 구분하는 형태의 사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주머니 물혹이 형태인 건지 또는 카시노마 종양의 형태인 건지를 알아보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신장에 종양이 생기는 것들은 성인이 일어나는 암들 중에서 한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조영제를 넣고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암이 있는 부위들은 조영제가 이제 흡수가 돼서 기관하고 이제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물혹이 있는 형태가 되면 그 물혹 쪽으로는 조영제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죠. 그에 따라서 조영제를 투여했는데 다른 색깔로 나타나는 형태다 보면 이건 이제 시스트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달리 요도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협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배뇨 중에 방광요도 조형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뭐 다 검사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태이고요. 이것을 보이딩 시스트 유리스로그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다. 뭐 이런 형태로 검사해서 이쪽 부위가 이제 협착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진을 그 진단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는 비뇨기과에 가서 세스토스코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라고 답하는 분들은 그 경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당혹해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죠. 시스토스코피라고 하는 게 방광경 검사이고요. 실제로 카메라를 요도로 넣어서 방광 안쪽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을 시스토스코피라고 부릅니다. 시스토스코피의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플렉서블한 시스토스코프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비뇨기과 신장에서 그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혈액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 불순물들이 쌓여서 사람을 이제 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혈액을 투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혈액의 불순물들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주에 보통 3회 정도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걸리게 되죠. 투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혈액투석, 줄여서 HD라고 표현을 하고요. 길게는 헤모다이얼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혈액투석은 혈액을 바로 투석기 바깥쪽으로 끄집어내서 투석을 한 다음에 다시 사람한테 집어넣어주는 작업들을 하는 형태이고요. 이런 일들을 일주일에 3회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3-4시간 정도 작업들을 하게 되죠.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새끼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동정맥 새끼라고 그래서 아테리오 비너스 피스출라라고 하는 용어로 쓰여져 있죠. 이쪽에 동맥을 끄집어내면 빼고 넣고 하는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맥하고 이쪽에 있는 정맥하고를 합쳐서
연결시켜 놓고요. 여기에다가 피를 빼고 피를 집어넣는 장치들을 할 수 있게 튜브를 만들어 놓고 동정맥 새길 시술들을 해서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주에 3회씩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퉁퉁 부어 올라서 다른 또 동맥 새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들을 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투석 작업들 중에 왕왕 비상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클린하고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오시기 불편한 분들은 자기 스스로 케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PD라고 해서 복막 투석 방법이 있습니다. 페리토니알 다이알시스라고 해서 PD, 복막 투석이라고 하고요. 복막 투석은 복막에 이런 식으로 카테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다이알리스 솔루션이 복막에 다 들어가고 나서 다시 그 솔루션을 빼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작업들은 집어넣을 때는 그 와이셔츠 윗주머니에 넣어서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머니를 밑으로 내려서 그 바지 주머니로 내려서 받으면 되죠.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이 정도가 걸리고요. 나중에 이제 빼고 나면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그거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생활하면서 투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본인 스스로 이런 것들을 그 시행을 잘 해야 돼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잘 받으셔야 되고 감염에 대한 위험성들도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신장을 투석을 받아서 이 일들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콩팥 이식을 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레날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콩팥 이식 시술들을 하게 되고요. 콩팥 이식을 할 때는 이식 부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도너에서는 가능하면 그 왼쪽에 있는 신장을 끄집어내서 그 받는 사람들한테 오른쪽 부위에 그 위치를 시키게 되는데 이미 이제 망가져 있는 신장들을 떼내는 게 아니라 이쪽 장골 쪽에 위치를 시켜서 키드니가 위치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 전에 오른쪽이 더 좋고 왼쪽이 뭐 약간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들의 바탕으로 그 시술들이 루틴하게 벌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하고 상관없이 워낙 왼쪽을 오른쪽에 옮기는 루틴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 이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신장을 이제 기증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게 되겠죠. 그랬을 때 동계 이식이라고 해서 아이소크래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가장 덜한 그 일치도가 높은 가족으로부터 그 이식을 받는 경우고요. 이거는 거부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신장 이식을 하게 되죠. 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알로그래프트라고 해서 동종 이식이라고 하는 형태는 쌍둥이가 이제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할 때 벌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신장에 대한 공여나 기증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뇌사 상태에 빠졌던 이제 기증자들이 나타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카데바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근데 신장을 공여자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신장 크기하고 비슷한 그렇지만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돼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돼지가 30kg까지 또는 60kg까지 또는 90kg까지 크는 돼지들의 품종 개량들을 이미 했습니다.
소아용, 성인용, 뭐 더 큰 사람용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면역 거부 반응들이 이제 조금 없어지면 사람들이 또 인식 같은 것들이 수용적으로 변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신장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종 우리랑 다른 종에 있는 신장을 써서 이식할 때는 제노크래프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종 이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종 이식.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에 그 삽입하는 카테터를 우리는 폴리 카테터라고 부릅니다. 폴리 카테터. 이 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가 있냐면 미국의 비뇨기과 의사, 요즘에는 비뇨기과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명칭이 바뀌어 있는지요. 이 사람의 풀네임은 프레데릭 유진 바질 폴리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1891년부터 1966년까지 살았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 도구를 만들어서 이 도구의 이름이 폴리 카테터가 됐고요. 폴리 도뇨관이 됐습니다. 인턴 잡의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이죠. 잘 하셔야 되고 국시 실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로 도관 삽입술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유리너리 카테터 라이제이션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요를 그 바깥쪽으로 빼낼 때 이러한 그 폴리카테터로 유리너리 카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요로도관 삽입 시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오줌을 빼내는 작업들 하는 시술 모습들이고요. 여기에 쓰는 여러 가지 앞쪽에 빠지지 않도록 그 볼룬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방광하고 체포면을 잇는 부분들을 도뇨관 삽입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앞쪽에 이제 표표면하고 시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시스토스토미라고 하는 방광 창냄술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급할지도 모르는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재생해서 여러 번 볼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기관들의 의학용어, 한글 의학용어는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시지 마시고 위치하고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 텐데 처음에 이제 의대에 들어와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나도 이제 의대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잘 알기 위해서라도 관심 가지고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검사들이 어떤 것들, 어떤 의미로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가벼운 1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내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생들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만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일부러 이 끄트머리에 배치를 했고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들어오셔서 잠깐 얼굴도 보면서 뭐 이 강의에 대해서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시간은 제 임의로 정했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 날 수업들이 없다는 것 캘린더에서 확인을 했고요. 4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오전입니다. 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줌에 회의 참가 이 시간대 이제 열어 놓을 텐데요. 회의 참가를 하고 들어오실 때 번호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819-271에 0752 번호로 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밀 번호를 물어보는 창이 만약에 뜬다면 비밀번호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10시부터 뭐 대략 여러분들이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동안 질의응답 여러분들 뭐 얼굴도 보면서 서로 이제 익혀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같은 부분들 일부 샘플 영상을 캘린더 시스템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캘린더 시스템에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고 4월 2일 금요일 10시에 줌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 강의는 매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머리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즐겁게 의대생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